안녕하십니까, 변환봉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정부에 대해서 이게 나라냐 라고 많은 혼란이 있었고, 그래서 나라다운 나라 든든한 대통령을 표방했습니다. 그런데 요즘 이게 나라냐 라는 말이 또 많이 돌고 있습니다. 학생들 수능을 절대평가하겠다고 하고 있고, 건강 몸을 개혁하겠다고 하고 있고, 경제는 제대로 돌아보지 않고 있고, 안보 위협은 현실되고 있습니다. 경제인들은 이게 나라냐라고 얘기하고 있고, 학부모들은 이게 나라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의사들도 현장의 의견, 전문가의 의견을 무시하고 있는 이게 나라냐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라다운 나라는 그저 사진 찍고 쇼하는 이미지가 아니라 정말로 제대로 된 대안을 제시할 수 있고 20년, 30년 후를 바라보며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나라다운 나라라고 생각합니다. 적반하장 시작하겠습니다. 네, 한 주간의 이슈를 정리해보는 이슈5 시간입니다. 우리 당의 부대변인 이경환 변호사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이번 홍준표 대표 체제에서도 다시 부대변인 또 직함을 다셨네요. 예, 뭐 워낙 능력이 출중하시니까. 아닙니다. 부끄럽지만 어떻게도 다시 하게 됐는데 우리 앵커께서도 부대변인 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수석이 빠졌네요. 그렇군요. 예. 또 오늘 네. 제가 변화된 거 하나 없습니까? 지금 말씀드리려고 그랬습니다. 예. 넥타이를 안 하고 오셨네요. 예, 우리 앵커께서 항상 이야기하셔서 오늘 특별히 그 앵커에 맞춰서 또 넥타이도 안 했습니다. 예. 네, 화기애애하게 시작하는데 이슈들 예. 보니까 또 마음은 착잡해지기 시작합니다. 항상 그렇습니다. 이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게요. 첫 번째 이슈, 철수입니다. 철수. 안 네. 철수냐고요? 그 철수가 아닙니다. 어떤 철수죠? 예, 철수가 좀 많은데요. 네. 그 글로벌 기업인 한국 GM도 철수하고 또 아하.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는 폐쇄하기로 이미 했고요. 철수했죠. 예. 예. 그리고 전남방직, 전남 향토 기업으로 꽤 유명한 회사였죠. 예. 이번에 베트남으로 이전한다고 합니다. 지금 중요한 간판 기업들, 또 우리항 중소기업들, 우리나라 섬유산업의 1세대 기업들이 철수를 하고 시작했습니다. 왜 그런 거예요? 한국 GM은 도대체 왜 나가겠다라는 거예요? 예, 한국 GM은 뭐 전문가들은 뭐 전체적인 어떤 그 한국 GM의 구조조정 이런 문제도 있긴 하지만 네. 결과적으로 보면 글로벌 기업이 한 나라에 머물러 있기 위해서는 어떤 유인 같은 게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계속적인 어떤 경영 악화가 조건의 경영 악화가 이루어지면 아무래도 어려워지는데 지금 아무래도 이번에 뭐 정부가 발표한 그 최저임금제라든지 법인세 증세 이런 문제 때문에 비용이 상승되는 부분이 있고, 두 번째는 뭐 얼마 전에 우리 그 고용노동부 장관도 그런 이야기를 했지만은 가격 조건이 아니라 비급여적인 조건이긴 하지만 어떤 가장 큰 문제는 현재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노동 유연성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갈수록 이 해고가 비탄력적으로 이루어지는 부분들. 그렇죠. 그리고 한국 GM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제 강성 노조들, 그렇죠. 금속 노조가 아주 강한 노조 쪽 아닙니까?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어떤 그 경제 외적인 요소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아마 우리나라에서 일을 하려고 해도 좀 어떤 경영자 측면에서는 좀 어려운 조건으로 부담으로 가지 않을까. 그런데 거기다가 한국 GM의 어떤 경영 조건이 네. 악화되다 보니 철수를 그렇죠. 할지도 모르겠다라고 지금 보고서가 나오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많이 정부가 고민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정부 가장 추구하는 정책 중에 하나가 바로 일자리 정책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 맞아요. 결과적으로 일자리는 늘리겠다고 하면서 한국에서 한국에 진출한 외국계 기업들이 계속 한국에 머무르지 않고 외국으로 내보낸다면 그야말로 이 일자리 정책에 반하는 정책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 어떻게 해서든 결국 일자리를 넓히는 것은 주체는 기업일 수밖에 없는데 그 기업은 우리나라 기업이든 외국계 기업이든 우리나라에 와서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줘야 일자리 계속 늘어나는 것이죠. 그걸 인위적으로 일자리를 뭐 공무원을 많이 늘렸다고 해서 그 궁극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 차원에서 보면 이런 한국 GM이라고 하는 큰 회사가 예를 들어서 철수했을 때 발생되는 그 일자리가 부족해지는 것. 예컨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가 폐쇄됐지 않습니까? 네. 그 부분 때문에 이제 군산 경제가 25%나 거의 그렇죠. 침체가 됐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직접적인 56개사가 폐업했고요. 약 4,700여 명의 일자리를 잃었다고 합니다. 아이고. 엄청난 수가 되는 거죠. 근데 이것뿐만 아니라 그 지역 경제, 즉 그 회사들이 문을 닫고 또 일자리 잃게 됐을 때 그 주위의 경제들, 지역 상권들, 예를 들어 음식점이 문을 그렇죠. 닫는다든지 하는 것들이 인서적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엄청난 지역 경제에 타격을 입게 되는데 이런 것들의 해결책은 단순히 어떤 공무원 자리를 늘려준다 이런 게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그 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궁극적으로 기업이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 이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한국 GM 같은 경우는 사실 쉐보레가
그 경차죠. 스파크 외에는 지금 판매가 좀 부실한 상황이었었고 경영 상황이 상당히 안 좋았죠. 그런데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여건 자체가 좋아지지 않으니까 본격적으로 철수를 고려하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나 그동안에는 한국 GM이 예전에 대우자동차를 인수를 하면서 이제 일정 기간에 있어서는 경영을 반드시 하겠다는 조건이 있었는데 그 조건이 이제 산업은행에서 비토 걸 수 있는 권한이 있었죠. 그렇습니다. 예. 그게 이제 올해 10월 달에 만료가 돼버리면서 산업은행이 더 이상 한국 GM이 나간다고 하더라도 잡을 수 있는 근거가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올 10월 이후에는 한국 GM이 언제든 팔고 나갈 수 있다. 예. 그게 좀 문제의 심각성인 것 같고 현대중공 군산 같은 경우에도 조선업이 워낙 경기가 안 좋았었는데 결국 제때 대응을 못하다 보니까 이제 군산 지역 경제에 상당한 큰 타격을 얻게 됐었고요. 전남방식도 아시다시피 최저임금이 올라가면서 이제 베트남을 이전하겠다. 예, 그 전남방지의 경우에는 네. 그 오너가 사실 이번에 최저임금제 상승 이야기만 안 했을까 할 때까지만 해도 자기는 어쨌든 향토기업을 유지하겠다. 네, 그렇죠. 이렇게 계속적으로 자기 주장을 해가지고 이때까지 오랫동안 그 광주의 향토기업으로서 존립해 왔는데 이 최저임금을 1만 원 올리겠다. 앞으로 순차적으로 그 발표가 나오자마자 이런 비용 구조하에서는 한국에 공장을 둘 수가 없다라는 차원에서 임금이 싼 베트남을 의존하겠다는 것이죠.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 문재인 정부가 일자리 창출에 가장 우선을 두겠다 해서 일자리 상황판을 집무실에 걸어두고 일자리가 어느 정도 있는지 독려하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어떤 사람은 그러더라고요. 문재인 대통령이 아니라 그냥 일 잘하는 장관이나 차관을 뽑아놓은 것 같다. 작은 디테일한 미시적인 정책들은 잘 내고 있는 것 같은데 국가 경제 전반에 있어서는 뭔가 그림을 보여주지 못하고 이미지만 보여주고 있다. 그런 우려가 많이 있습니다. 작고 세세한 부분에 신경 쓰는 것 물론 필요합니다. 하지만 국가 경제 전반에 대한 우선적인 검토와 고민이 먼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두 번째 이슈. 박기영입니다. 참 할 말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예. 그 아무래도 이 박기영이라는 사람 그 자체가 아마 참여정부의 정보과학기술보좌관으로 있다가 바로 그 당시에 황우석 줄기세포 논문 조작 사건이 발생하면서 그 보좌관을 그만둔 사람이죠.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그 당시 그 문재인 대통령이 참여정부의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을 때 그 당시에 본인의 잘못된 정책에 의해서 사임한 사람을 새로이 정권을 잡으니까 다시 그대로 복권시켜준 꼴밖에 안 되는 것이죠. 그러면 그 당시 잘못한 것에 대한 기본적인 어떤 처벌이라든지 거기에 따른 어떤 공과를 묻는 부분에 대해서 아무런 대책 없이 바로 새로이 선임했다고 하는 것에 문제가 있고 이런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우리 야권뿐만 아니라 여권에서도 더 문제가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동안 그 주로 현 정권에 대해서 좋은 이야기들만 해왔던 즉 현 정권 2중대 3중대 얘기가 드는 정의당에서조차도 이 박기영 차관 임명에 대해서는 차관급 뭐 임명에 대해서는 그 정확하게 명칭은 혁신본부장 과학기술 혁신본부장입니다. 약 20조 원의 국가연구개발을 심해가지고 거기에 따르는 보조금을 지급하는 그런 권한,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 지위가 되는데 이런 자리에 그런 사람을 앉혔다는 것에 대해서 정의당도 반대하고 나섰죠. 정의당의 데스노트라는 말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그렇습니다. 정의당에서 반대하는 사람은 절대 장관이라든가 공직에 임명될 수 없다. 그동안 그 정의당이 반대했던 조대엽이라든가 안경환 후보자 다 낙마했었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정의당이 데스노트에 박경의 이름을 올렸습니다. 정의당까지 반대하고 나왔는데 과연 어떻게 될지. 그런데 어제 청와대 해명을 보니까 참 아주 색다른 해명을 했어요. 공과 과도 함께 봐달라. 이거 많이 들어봤던 말 아닌가요? 항상 뭐 이런 문제가 있는 인사를 선임했을 때 뭐 이야기하는 이야기인데 그게 그렇게 나오게 된 계기가 어저께 박기영 그 본부장 후보자가 본인이 이제 기자회견을 열면서 자기는 사퇴하지 않겠다. 눈물을 흘리면서 계속적으로 지위를 요구하겠다고 유지하겠다고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든 그 청와대 차원에서 도와주기 위해서 그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이 기자회견을 하면서 이야기를 한 것인데요. 그 말 재밌는 것은 이 자기가 하는 모든 말은 대통령의 뜻이니 그렇게 이해해달라라고까지 이야기를 하면서 공도 과도 함께 봐달라는 이야기인데 그 뜻은 결과적으로 봐서는 아무래도 박기영 현재 신본부장 추천인이 아무래도 그 계속 유지할 의사가 있으니 좀 좋게 평가해달라라는 식으로 해석됩니다. 그 보수 우파 진영에서는 이승만 대통령과 박정희 대통령의 전 대통령에 대해서 항상 공과 가를 함께 평가를 해야 된다.
또 이제 뭐 과거 친일 논란에 시달렸던 여러 사람들에 대해서도 일각에서는 공도 있지만 과도 함께 보고 공과를 같이 검토해야 되는 거 아니겠느냐. 왜 과만 있으면은 그 사람에 대해서는 인생 전체를 부정하느냐. 뭐 우리 이제 전쟁 영웅이었던 백선엽 장군에 대해서도 일부에서는 그 사람은 친일파였고 예전에 이러이러한 전력이 있으니까 그 사람을 무슨 원수로 추대하느냐 말들이 많았었죠. 근데 그렇게 비판했던 사람들이 공도 과도 함께 봐달라. 그러니까 공도 과도 함께 봐달라는 그 기준 자체가 잣대가 네. 사람마다 흔들리는 것이죠. 아하. 아무래도 이제 자신들의 어떤 입맛에 맞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오로지 과에 대해서는 계속 비판을 하죠. 그런데 혹시 자기들이 선임해야 될 자가 과가 있는 경우에는 공을 이야기를 하면서 공과 과도 같이 봐달라고 하는 그런 정책을 유지하게 되죠. 개혁의 대상이 되어야 할 사람이 개혁의 주체가 되었다. 우리 당에서 비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시민단체와 정의당에서 비판하고 있는 면입니다. 개혁의 대상이 되어야 할 사람이 개혁의 주체가 되었다. 예, 그와 관련해서 우리 그 과학기술계 인사가 좀 재밌는 말 했는데요. 네. 당시 그 박기영 교수를 보고 박기영 그 혁신본부장이 된 걸 보고 승부 조작에 관여한 사람을 심판에 앉힌 셈이다. 이런 이야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탁현민도 모자라서 박기영까지라는 말까지 있습니다. 아무리 비난을 해도 문재인 대통령이 내 사람이다. 나는 그 사람을 쓰겠다 한다면 요지부동입니다. 불통의 달인 문재인 대통령. 적어도 탁현민, 박기영만큼은 국민들이 다 반대하는데 재고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사람이 없고 그렇게 인재가 없으니까 다시 한번 재고를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 이슈, 건강보험입니다. 예. 이것도 상당히 아주 논란이 많았고 시끄러웠던 사유였죠. 예. 자, 가장 우리가 관심을 가질 부분은 과연 국민건강보험공단 적립금 재정이 감당할 수가 있느냐 그 부분이 아닐까 싶어요. 30조 6천억이나 들어가는 큰 사업인데. 그렇습니다. 그 과거 그 정부에서 전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 건강보험의 그렇죠. 맞아요. 제도의 그 효율성 네. 그리고 엄청난 그 재정 건전성 그리고 그렇죠. 내는 비용에 비해서 그 효과가 엄청나게 크다. 이것 때문에 다른 나라에서 또 배우러 많이 왔었는데요. 그렇죠. 지금 뭐 물론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얘기하는 그 정책 자체가 국민을 위한다고 얘기를 하는데 혹시 그게 따라서 현재 국민 건강보험이 가지고 있는 재정 건전성이 악화돼 가지고 결과적으로 이 기금 자체가 고갈된다면 이거는 좋은 정책이 아니라 바로 그 아주 좋은 정책으로 유지돼 왔던 제도 자체를 없애는 꼴에 불과하죠. 그런데 이와 비슷할 정도로 지금 예상되는 것이 2023년도에 기금이 고갈된다고 돼 있고 심지어 2025년에는 적자가 약 20조 원에 이를 거다. 이런 그렇죠. 보도가 있기 때문에 걱정이 많이 됩니다. 특히 이와 같은 것이 문제되는 것은 사실은 앞으로 우리나라에 왜 갈수록 인구 고령화가 진행되면서 인구 고령화가 진행된다는 것은 아무래도 이제 약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많아진다는 것이죠. 그럼 비용이 커지게 돼 있는데 그렇죠. 그래서 국민연금 같은 경우도 지금 재정 건전성을 위해서 조금 더 많이 내고 혜택을 적게 가지는 구조로 그렇죠. 바꿔야 된다고 계속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네네. 그런데 지금 국민건강보험 지금 재정이 아주 안정적으로 되어 있는 건강보험을 손을 대 가지고 적게 내고 많이 혜택을 주는 구조로 가게 되면 지금 당장은 괜찮을지 몰라도 몇 년 뒤에 기금이 고갈됐을 때는 결국 그 시대에 사는 사람들은 더 나쁜 혜택을 받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죠. 이 정권이 5년에 유한한데 5년 동안 모든 기금을 다 써버리고 나면 그 다음 정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네. 전혀 미래 세대를 생각하지 않는 그런 정책이라고 볼 수가 없는 거죠. 지금 당장은 조금 욕을 먹는다 하더라도 그 포퓰리즘적인 정책을 좀 순환시키고 적게 내세우면서 좀 재정 건전성을 계속 유지해가면서 좀 장기적으로 갈 수 있는 정책 그런데 좀 더 신경을 써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지난 총선 때 당 내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 대해서 좀 아쉽다라는 평이 나왔던 점이 뭐였냐면 왜 공무원 연금을 개혁하셔가지고 공무원표를 다 떨어지게 하셨냐라는 지점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살펴볼 때 공무원 연금도 사실 이것이 좀 더 많이 내고 덜 받는 구조로 바꿔야지만 유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개혁을 단행을 했죠. 역대 정부에서 모두 다 공무원 연금 개혁해야겠다는 필요성은 인정을 했었지만 하게 될 경우에 공무원표 뚝뚝 떨어지는 소리가 들으니까 못했었던 거예요. 근데 박근혜 전 대통령은 이건 필요하다 진행을 했었죠. 그 대가로 총선에서 공무원표 다 날아가 버렸죠. 사실 통치자라면 당장 내 임기 5년 동안 박수 받는 게 보다는 그 5년 이후, 10년 이후, 20년 이후 대한민국이 어떻게 가야 될지를 봐야 되는 겁니다. 우리 이경환 부대변님 아주 정확히 말씀을 지어가셨는데 당장은 문재인 케어 5년 동안은 지장 없이 아마 가능할 겁니다. 국민들 몇만 원씩, 몇십만 원씩 이득을 볼 수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혜택은 돌아갈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5년 이후에
보험료 2배, 3배 왕창 올려야 되고 그 이후 정부는 어떻게 감당하라고 하는 것인지 바로 이 점이 국민건강보험공단 보장성 강화 대책에 대해서 반대하는 주된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실무가들의 의견을 어느 정도 들었을지 그리고 재정에 대해서 정말로 취임 후 불과 90일 지나지 않았는데 충분한 재정적 검토가 선행되었는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번째 이슈, 전자파입니다. 예, 그렇죠. 그 사드 배치를 반대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네. 그 주변에 있는 주민들에게 전자파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렇죠. 이게 중요한 근거라고 얘기했죠. 그거 있었어요. 성주 참외를 먹으면 전자파 때문에 뭐 이상하게 돼버린다. 괴담까지 돌았었어요. 하여튼 뭐 과거 뭐 그 광우병 사태 때도 그랬지만 뭘 정책만 하려고 하면 이상한 괴담이 돌아서 항상 문제가 됐었는데 그렇죠. 이번에 전자파도 거의 괴담 수준이라고 얘기를 하죠. 무슨 뜻이냐면 실제로 그 전자파가 그 주위의 주민들에게는 전혀 미치지 않는다라는 것이 어느 정도 이제 밝혀지는 상황에 오니까 지금 그 원래는 그 환경 영향 평가라든지 해서 전자파가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보자고 하는 주민들이 이제는 전자파 검증 자체를 막겠다고 나온 겁니다. 이건 좀 어떻게 보면 자신의 논리에 반대되는데 물론 이유는 다른 걸 많이 달고 있죠. 뭐 우리가 뭐 간이 검사 뭐 이런 것들 용인할 수 없다. 네. 일단은 사드 배치된 걸 다 물린 다음에 정상적으로 전자파를 검증해보자 이런 핑계를 들면서 어쨌든 현재는 그 전자파 검증 자체를 그 일부 시민단체와 주민들이 막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보다 더 큰 문제는 네. 이와 같이 공권력이 전혀 행사되지 못하는 무법천지인 사회에서 국가가 전혀 거기에 대해서 개입하지 못하는 거죠. 이런 것들이 오래되면 즉 법적 안정성이라는 것이 무너지게 되면 결과적으로 모든 국민들이 이 정부 자체가 힘이 없구나. 국가의 공권력이 그대로 유지되지 않는구나 라는 것을 인식하게 되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될지가 알 수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비록 눈앞에 좀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공권력이 국민이 보기에 그대로 살아있다라는 정도의 공권력 행사는 이루어져야 되는데 적법한 행사도 못하게 되면 지금 거기 있는 시민단체들이 무슨 사법적인 권한이 있어서 들어가는 차를 막을 수가 있습니까? 그렇죠. 그것을 피해서 헬기로 간다. 근데 어제는 또 헬기 자체도 가기 위해서는 이 기상이 좋아야 되는데 기상이 안 좋아가지고 헬기도 못 들어갔다. 그러면서 이제 그 검증 자체가 못하게 됐다는 것이죠. 그렇게 본다면 국민들이 과연 이런 공권력이 무너지고 있는 현상들을 보면서 어떻게 생각할지 좀 문제가 된다고 보여집니다. 송영무 국방장관이 국회에 출석해서 이야기를 했었죠. 전자파 영향이 어느 정도 되느냐라는 우리 자유한국당 의원의 질의에 대해서 내가 해군 참모총장을 근무할 때 이지스 레이더가 있지 않느냐. 이지스 레이더는 사드 레이더의 전자파가 62배나 나온다. 근데 이지스 함에 탑재된 장병들 건강 지장 없지 않느냐. 사드 레이더는 이지스 레이더의 62분의 1밖에 전자파가 안 되는데 전혀 영향이 없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알고 있다. 얘기를 한 이후부터 이제 성주에서 전자파 측정도 안 된다. 괴담이 사라지면서 참 문재인 대통령이 사드 그 나머지 4개도 임시 배치하라고 했잖아요. 임시 배치하라고 했습니다. 했나요? 됐나요? 배치가? 그래서 그 부분이 애매한데요. 계속 그 당시에 뭐 바로 이제 ICBM 발사되면 바로 임시 배치하라고 했는데 실제로는 안 되고 있는 거죠. 그죠, 막고 있으니까. 예, 막고 있는 걸 핑계로 대고 있는데 할 의지가 없어서 안 한 것이 그러니까 현재 정부의 가장 큰 이야기는 말과 행동이 다른 거 아니냐. 말은 임시 배치하라고 하면서 실제적으로 할 의사가 없는 거 아니냐라는 식으로 이제 그 정책의 일관성이 없다라고 전문가들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법적 절차가 있고 공권력의 권위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사회에서는 이제 일단 촛불 들고 머리띠 들고 현수막 들면서 반대하면은 사드도 못 들어가고 군용 기름도 못 들어가고 헬기를 통해서 몰래 들어가야 하는 그러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도 정부에서는 지켜만 보고 있습니다. 스스로 권위를 무너뜨리고 있는 것은 아닌지, 스스로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권위는 촛불의 권위고 현수막과 피켓의 권위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아닌지 상당히 우려스럽습니다. 마지막 5번째 이슈, 괌입니다. 휴가 다녀오셨나요? 휴가는 갔다 왔는데 지금 감으로 가지는 못했습니다. 이 괌은 지금 휴가 얘기를 아니죠? 그럼 물론입니다. 이것도 상당히 지금 심각한 얘기일 것 같은데 말씀해 주시죠. 북한의 이번에 그 전략군 사령관이라고 하는데요. 그 전날은 대변인이 발표를 했는데 보다 구체화된 이야기를 전략군 사령관이 직접 발표를 했습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괌 주위에 4발의 ICBM, 그러니까 화성 12호 장기적으로 이제 ICBM으로 발전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괌은 그 한 5,000km 이상 떨어진
3, 4천 킬로 떨어져 있는데요. 실제로 화성 12호는 약 사거리가 5천 내지 6천 년 된다고 보기 때문에 괌에는 도달하지 않을까 싶은데 그걸 이용을 해서 괌의 포위, 즉 괌을 둘러싸는 그 괌이 이렇게 섬이 있으면 3, 40km 떨어진 곳에다가 그 미사일을 네 군데를 발사를 해가지고 포위 발사를 하겠다는 겁니다. 아주 위협적인 발언이죠. 그 이전만 하더라도 구체적으로 어떤 장소를 검증하지는 않았는데 뭐 근데 이와 같이 괌이라고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했으니 아마 미국도 거기에 대해서 이제 아주 거친 반응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렇죠. 미국이 자국 영토 근처에다가 미사일 쏘겠다고 하면은 이건 그야말로 상당히 좀 미국으로서는 불쾌하고 그야말로 이제 야 이거 전쟁 카드를 만지작거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것 같은데 예. 이래서 우리나라 정부에서는 또 내부 결속용이다. 예. 그렇게 평가절하를 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뭐 우리 정부 쪽에서는 네. 실제로 그 말은 강하게 대처해야 된다고 이야기하면서 실제적으로 할 수 있는 카드는 별로 없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그 얘기는 뭐냐면 심지어 뭐 우리 홍준표 대표께서도 그런 이야기를 하셨지만 코리아 패싱이라고 이야기를 해서 네. 실제로 이 북미 간에 벌어지고 있는 미사일 관련해서는 양당 사이에서 지금 심하게 지금 대립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거기서 우리 원래 문재인 대통령이 구상은 베를린 구상부터 해서 자기가 마치 북미 관계에 있어서 운전석에 앉았다. 라고 표현하는데 많은 운전석에 앉았지만 실제로 두 당사자 북한과 미국 입장에서 보면 한국을 무시하고 직접 이렇게 대립하는 형태로 지금 가고 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위치에 돼 있고 그런 차원에서 지금 현재 그 전 세계적으로 보면 대부분 제재 국면 아니겠습니까? 전 세계적 국면은 일관되게 지금 제재 국면 얼마 전에 그렇죠. 그 유엔에서도 강한 제재가 이루어졌는데 거기에 대해서 오히려 정부 쪽에서 말은 제재를 한다고 하면서 어떤 뭐 남북 대화라든지 이런 걸 제안함으로써 어떤 정책의 일관성, 즉 전 세계와 공조된 차원에서의 어떤 정책 일관성을 보여줘야 되는데 북한에서 잠시 이 정책 일관성에 대해서 오판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자꾸 던져줌으로써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제재 국면에 있는 모든 당사자들이 한 군데 허물어져 있다라는 잘못된 판단을 하게 되면 보다 더 이대로 강하게 나가도 되는구나라는 잘못된 시준을 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 식으로 작용하게 되면 지금 오히려 이와 같은 제재 국면에서 오히려 더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죠. 미국에서는 뉴스 속보로 연일 한반도에서의 전쟁 위협이 아주 커지고 있다라고 우려스럽게 목소리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세계에서도 각지에서도 한반도에서 전쟁이 발생하는 거 아니냐, 전쟁이 임박한 거 아니냐 상당히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에서는 내부 결속용이다라고 평가를 상당히 유보적으로 아주 편안하게 하고 있고 우상호 원내대표, 민주당 원내대표죠. 우상호 원내대표는 대화와 소통이 우선이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남의 나라 이야기하듯이 현실적 위험이 아니라 아주 그렇게 현실 인식이 되고 있는지 지금 현재 걱정스럽습니다. 뭐 8월 9월 위기설이 있잖아요. 네. 아무래도 이제 21일부터 시작되는 한미 합동 훈련, 그렇죠. 을지 프리덤 가디언 훈련 때문에 위기설이 있는데요. 뭐 저도 만약에 뭐 전면적으로 갈 거냐에 대해서는 가서는 안 될 뿐만 아니라 그렇죠. 김정은 정권이 그렇게 오판할 것 같지는 않은데 근데 문제는 예측하기가 좀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떤 그 주변국 사정을 보지 않고 핵실험을 강행했다든지 이렇게 했을 때 미국 대통령 트럼프도 역시 그에 못지않은 예측 불가능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보면 이 진짜 우리가 우려하는 문제가 발생될 수도 있겠다라는 것을 떨치지는 못하는데요. 물론 이제 뭐 전쟁 위기를 고양한다든지 이런 생각은 전혀 없고 다만 그 여기에 대한 어떤 조심성 있는 접근 이런 것들은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번 주도 역시나 마음이 무겁고 걱정스러운 이슈들이 많이 있습니다. 언제나 즐거운 뉴스로 화기애애하게 웃으면서 이슈 5를 할 수 있을지 상당히 걱정이 앞섭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발표한 국민건강보장성 강화 대책, 이른바 문재인 케어라고 하고 있죠. 이에 대해서 한번 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정부 갑의 당협위원장님이시고 현재 의사시죠. 천강정 위원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아마 의사시니까 이번에 그 문재인 케어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관심이 있으셨을 것 같은데 전반적으로 이번 문재인 케어 어떻게 평가하고 계신지 한번 총평을 한번 내려주신다면.
네, 우선 우리 국민들은 대단히 환영할 것으로 봅니다만은 네. 우리 건강보험 재정을 바라봤을 때는 네. 5년 후, 10년 후를 못 내다보는 그러한 보장성 강화 대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하. 그 건강보험에 지금 누적 흑자가 20조가 그쵸, 20조라고 쌓여 하죠. 있어서 그 중에서 10조를 내다 쓰겠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것은 그 보험 청구액을 지급을 위한 법정 적립금에 해당됩니다. 그렇죠. 건강보험법 제38조 1항에 결산 이익금 중에서 매년 5% 이상씩 적립하게 돼 있습니다. 네. 그리고 보험 급여액의 총 50%를 적립하도록 의무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그 20조는 50%에 해당되지 않는 31.1%에 지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흑자가 있다고 해서 그거를 꺼내 쓰는 것이 아하. 나중에는 재정에 큰 부담으로 작용을 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법정 적립금 20조라는 게 흑자라는 의미가 아니라 당연히 법적으로 정산해 둬야 될 돈을 적립했던 그렇죠. 거고 그나마도 지금 다 정리를 못해서 놨던 건데 그거에서 좀 절반 10조를 가져다 쓰겠다. 아하, 그런 문제점이 있었던 거군요. 그러니까 사실 기존에 이번에 문재인 케어가 발표되기 전에 정부에서는 고령화 사회고 경제활동 인구가 줄어들고 하니까 2023년도에는 적립금이 고갈될 거다. 그런 분석을 하고 있었거든요. 네. 그리고 또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는 아니다. 2019년, 2020년도에는 다 고갈이 될 거다. 해가지고 뭔가 근본적인 대개혁이 필요하다. 보험료를 올려야 된다. 네. 그런 식의 얘기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가뜩이나 채워넣지도 못한 적립금을 절반 갖다 쓰겠다. 네. 상당히 상당히 우려가 좀 되는 우려가 될 그런 텐데. 부분입니다. 그리고 보험료 인상을 매년 3.2% 이내에서 올릴 계획으로 있습니다. 실제 작년에는 보험료 인상을 동결을 했었고 네. 2014, 15년도에는 0.6에서 1% 정도만 인상을 해왔습니다. 네. 3.2%씩 매년 인상을 한다면은 이것이야말로 보편적 복지를 가기 위한 것이 아니라 보편적 증세로 가는 길이 되겠습니다. 사실상은 준조세 증세에 해당되는 것이라고 보겠습니다. 그렇죠. 사실상 지금 뭐 다른 채에서는 3%로는 감당이 안 될 거다. 5에서 6% 정도는 인상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고 그렇게 되면은 월 400만 원 임금 소득자 같은 경우에는 50에서 60만 원 정도를 보험료를 지출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러면 사실 뭐 저 같은 경우도 1년에 병원을 한두 번 갈까 말까 할 정도인데 그렇다고 뭐 아깝다고 생각은 안 합니다. 원래 보험이라는 게 있는 사람은 더 내고 상호 부재에 원리에 따른 거니까. 그래서 뭐 저희가 보험 많이 내는데 있는 사람들한테 좀 더 많이 받아서 서민들에게 준다. 역시 또 부자 증세, 서민 감세의 또 하나의 효과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 그럼 이렇게 문재인 케어를 통해서 보장성 비율이 많이 높아진다. 또 재난적 의료비에 대한 대처가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실효성은 어느 정도나 보고 계세요? 뭐 잘한 건 잘했다고 인정을 해야겠지만. 실제 그것을 잘 유지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울 걸로 보고 있습니다. 건강보험의 국고 지원을 예정된 대로 뭐 하겠다고 하는데 실제적으로 이제 우리나라에서 들어갈 돈이 워낙 많습니다. 기초노령연금 20만에서 30만 원으로 그렇죠. 증가시켰고 예. 그 기타 너무 많기 때문에 국고 보조 지원도 그렇게까지 하지 어려울 것이다. 뭐 그러한 것이 제 생각입니다. 실제 이제 건강보험 분야야말로 공론화가 필요한 분야가 되겠습니다. 세부 예산 확보도 방안을 연구하고 장기적인 부작용도 연구하고 그리고 안정적인 재정 운영에 대한 계획을 더 세워서 시간을 두고 집행을 하는 것이 옳았습니다. 그리고 의료계와 충분한 이제 협의를 거쳐서 진행하시는 것이 훨씬 더 옳았는데 그야말로 너무 급박하게 대책을 추진을 발표했습니다. 에이, 급했던 건 아니죠. 탈원전 같은 경우는 보세요. 문재인 대통령이 판도라 영화 2시간 동안 딱 보고 국무회의에서 20분 토론하고 탈원전 정책 결정하셨잖아요. 이 건강보험 문재인 케어 집권 후 취임 후 90일 만에 결정했네요. 90일 엄청 오래된 시간 아닌가요? 모든 정책을 너무 급박하게 하고 있는 그런 측면이 많습니다. 의료계에서는 이제 뭐 이걸로 해서 의료 쇼핑이 상당히 좀 성행할 우려가 있다. 어떤 말이죠, 그게? 의료 쇼핑이 횡행할 우려가 실제 있다. 9일날 그 문재인 케어 우리 대통령 발표 직후에도 SNS 상에 그런 글이 이제 많이 올라왔습니다. 우선 병원이나 알아볼까? 아픈 데는 없지만 MRI 찍으러 가야겠다. 뭐 이런 글들이 이렇게 많이 올라왔습니다. MRI가 한 번 찍는데 얼마죠? 보통 뭐 40에서 60만 원 정도 이렇게 들죠.
그럼 그게 이제 건강보험이 적용돼서 급여화가 돼버리면은 상당히 불필요한 MRI 같은 것도 충분히 많이 찍을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예전에는 사실 그런 MRI 찍는거나 3차 진료기관에 간다라고 하는 거는 워낙 비용이 많이 들고 선택진료 비용이 많이 드니까 그 점에 있어서 국민들도 상당히 조금 자제하는 측면이 있었는데 선택진료비도 없어지고 특진비 없어지고 그러면은 자기가 일단은 이 대학병원의 A 의사한테 가서 진단을 받아보고 뭔가 마음에 안 드는 것 같으면 B 대학병원의 또 다른 의사한테 가고 그것도 아니면 또 다른 대학병원의 또 다른 의사한테 가고 네, 그런 부작용이 오래됩니다. 그래서는 그런 부분도 차단할 수 있는 뭐 연매퇴라든가 제한 요소 같은 것도 더 보완해서 만들어야 될 것으로 봅니다. 실제 그 2006년도에 그 노무현 대통령 당시 6세 미만 아동에 대해서 입원 의료비 본인 부담불 그 제로를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해 바로 입원 아동이 40%가 폭증이 됐어요. 그래서는 그 이듬해 2008년에 다시 10%로 이제 올리는 뭐 그러한 무상 입원 소동을 빚은 바가 있습니다. 이번에 그러한 일이 다시 재발될 우려가 있다고 봅니다. 이번에 이제 문재인 케어는 15세 이하 청소년에 대해서 입원 의료비 본인 부담금을 5%를 받겠다고 했는데 5%는 사실상 뭐 무상에 가까운 거죠. 그렇죠. 사실상 유시민 전 보건복지부 장관이었죠. 그분이 이제 얼마 몇 해 전에 강연한 것 영상이 또 이제 많이 인터넷에 돌아다니고 있었는데 그분이 무상 의료를 가게 될 경우에는 단순히 기존의 환자들이 내던 돈을 안 내고 무상으로 진료를 받는다는 의미가 아니라 무상 의료 또는 비급여의 급여화 이런 식으로 인해서 상당히 오히려 의료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할 수가 있다. 그럼 이건 결국 모두에게 감당할 수 없는 그 손실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명확하게 선을 그었었어요. 노무현 정부도 뭐 연 8조 정도를 들여서 무상 의료가 가능하다. 시발점을 놓겠다라고 했다가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런 사태가 빚어졌었고 그래서 유시민 전 보건복지부 장관은 자신의 경험을 토대로 해서 무상 의료는 안 된다라는 얘기를 했었던 것 같습니다. 야, 그럼 지금 이제 아무래도 의사분 입장에서는 이 문재인 케어 자, 또 추가로 어떤 문제점이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은지, 어떤 문제점을 지적할 수 있으신지. 환자의 그 의료 쇼핑 폭증뿐만 아니라 병원에서의 이제 과잉 진료 우려도 또한 있습니다. 그렇겠네요. 예, 보험에서 일단 금액이 다 나오고 환자들은 작은 돈을 부담하기 때문에 부담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더 많은 것을 권하게 되죠. 원래 비급여에서 병원 수익을 보충할 수 있는 길이 지금 많이 차단이 됐기 때문에 보험 진료에 집중을 하면서 과잉 진료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뭐 그런 것이 이제 결국은 의료비 폭증이 일어나면은 보험료 폭탄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결국은 우리 국민들에게 의료를 저가로 잘 제공을 하고 싶지만은 나중에 국민들의 큰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을 것이다라는 뭐 그러한 예측이 됩니다. 현재도 그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평원에서 과잉진료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제재를 하고 어느 정도 이제 컨트롤을 하고 있지 않나요? 그럼요. 모든 게 전산화가 돼서 하나하나 다 체크하고 레인지에서 벗어나면은 그런 것을 이렇게 제재하고 자율 점검하고 그런 제재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지만 뭐 대부분의 병원이 그렇게 하고 있으면 어떻게 뭐 손수기가 어렵겠죠. 그렇죠. 사실 이제 문제가 되는 게 만약 MRI 같은 경우를 예로 들 때 비급여이니까 본인이 뭐 비용 내고 찍겠다고 한다면 찍어라 할 수 있겠지만 이게 급여화가 돼버리게 되면 심평원 가이드라인에 이러이러한 환자의 MRI를 찍어야 된다. 만약 이 기준에 어긋나게 되면 MRI 찍더라도 우리 심평원에서는 그 수가를 지급하지 않겠다라고 가버리니까 오히려 그 심평원에서의 매뉴얼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는 난 MRI 한번 찍어보고 싶다 하더라도 보험이 안 되니까 넌 내야 된다. 현장에서도 상당히 좀 여러 가지 갈등이 많이 있을 것 같네요. 예, 항상 이제 심평원하고 이제 병원 측하고는 그 가이드라인에 대한 그런 매년 심사해서 거기에 맞춰서 이렇게 나가는 그런 것을 행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이제 그 비급여의 급여를 하기 위해서는 이제 항상 의료인분들이 말씀하시는 게 그 급여의 현실화. 수가의 현실화를 많이 말씀하고 계세요. 현재 이제 건강보험공단에서 급여에 대해서 마련하고 있는 것이 상당히 기준에 미치지 못해서 적자다. 그래서 아까 잠깐 말씀하셨지만 급여에서 이제 손실이 나는 것을 비급여로 이제 어느 정도 충당하는 부분도 있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급여 현실화까지 이루어져야 된다고 본다면은
와, 이 재정이 감당할 수가 있을지 그게 또 하나의 큰 문제가 아닐까 싶네요. 그렇습니다. 과거에는 이제 현실 수가 100%에서 보험으로 넘어갈 때 60에서 90% 정도 이제 적용을 시키는, 그러니까 다운해서 보험에 이제 적용이 이제 들어가죠. 그렇죠. 네, 그러한 것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의료계에서는 항상 불만을 이렇게 갖고 있었습니다. 이번에 이제 예비 급여화라고 해서 네. 미급여 3,800개를 모두 급여화를 시키는데 일정 기간 동안 환자 본인 부담을 이제 그래도 40에서 한 70% 상당한 많은 부담을 시키면서 매년 점검을 해서 계속 급여화를 가느냐 안 가느냐 그러한 이제 예비 단계를 두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또 기사를 보다 보니까 이런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우리나라 국민 5천만 명 중에서 3,500만 명 정도가 실손 보험에 가입돼 있다. 근데 이번 문재인 케어 발표에 인해서 실손 보험사들은 지금 만세를 부르고 있다.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건 어떤 의미죠? 실손 보험사 입장에서는 큰 의료비에 대한 부담이 훨씬 줄었기 때문에 예, 지출할 부분이 이제 줄어들겠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만세를 부른다는 얘기가 나오고, 그러나 향후에 이제 실손 보험에 이제 가입할 의미가 별로 이제 없어지는 상황이 또 벌어지기도 한 거예요. 큰 유럽이 지출을 나갈 때를 대비해서 실손보험을 드는데 건강보험에서 거의 대부분을 다 커버를 해주고 조금 부담하게 해주니까. 그런 의미군요. 만세를 부를 일도 있지만 또 장기적으로 가입 또 그런 수가 또 줄어들 수 있는 그러한 또 측면이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MRI를 찍으면 실손 보험사들에서 40에서 60만 원을 그대로 가입한데 다 줘야 보전받죠. 되는데 이제는 MRI를 찍어도 국민 뭐 보험공단에서 MRI 이제 앞으로 수가를 30만 원 제한하겠다라고 하면 거기서 또 보험공단에서 나가보고 자기가 환자가 부담하는 비율은 뭐 10만 원씩 안 되니까 그렇죠. 40만 60만 원 주는 걸 10만 원만 나가니까 환자가 일단은 부담한 분만 그렇죠. 실손보험에서 지급하면 되죠. 예전 60만 원 주던 거를 10만 원 주니까 실손보험사들은 상당히 이득을 볼 수가 있다. 그렇죠. 지급하는 양이 그런 훨씬 얘기였군요. 이제 줄어들게 되겠죠. 의료계의 목소리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는 문재인 케어. 그리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금 여러 가지 대안이라든가 제한 조치 또는 어떠한 그 가능성에 대한 그 검토가 충분히 이루어진 것이 아닌가. 건물에서 좀 더 검토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었습니다. 과연 이번에 문재인 케어가 발표가 되면서 정부에서 현장의 목소리를 어느 정도나 반영을 했는지 조금 의문이 드는 시점인데요. 의사분들께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고 계시고 의료 쇼핑 또한 그 관련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과연 충분한 대안을 마련하고 있는지 그렇게 믿고 싶습니다. 자,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북한의 괌 포격 위협 발언이 있고 전쟁 위협이 고조되면서 우리나라에서 괌으로 여행을 가려고 했던 사람들이 괌 여행을 취소하고 있다고 합니다. 여행사들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북한이 괌에 발사할 수 있는 미사일은 수십여 발 정도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북한의 장사정포, 수도권을 노리고 있는 이 장사정포는 수백 발, 수천 발입니다. 당장 수십 발 때문에 그리고 괌에 직접 포격하는 것이 아니라 괌 근처 3, 40km 떨어진 곳에 쏘겠다는 미사일을 쏘겠다는 북한의 말에 놀라서 괌 여행을 가야 되나 취소하고 있으면서 북한이 서울 불바다를 만들어버리겠다. 장사정포 수백 문을 동원해서 서울을 초토화시키겠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안보 현실은 너무도 평온합니다. 내부 결속용이다. 대화와 협력으로 소통해서 풀어가야 한다. 과연 제대로 된 모습일까요? 괌 여행을 취소할 것이 아니라 정부에 대해서 북한에 대해 단호하고 현실적인 조치를 요구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감사합니다.